목적지에 도착해 내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 택시 운전사가 다시 말했다. 난 당신이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는지 모르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그 일을 좋아하기를 바라오.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서 빨리 백만장자가 돼서 나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소. 난 백만장자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는 사람이오. 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93년 미국에서 출간될 당시 190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 5억 독자가 읽은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대표작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좀 생경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닭고기 수프는 미국의 민간요법 중 하나로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할머니나 엄마가 끓여주는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음식을 먹고 힘을 내듯이 삶에 지쳐 기운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엮으니는 이 책을 한 번에 다 읽어치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음미하기를 당부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일화들을 통해 감동적이면서도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닭고기 수프 한 그릇 하러 가보실까요? 강아지와 소년. 가게 주인이 문 앞에다 강아지 팝니다 라고 써붙였다. 그런 광고는 흔히 아이들의 시선을 끌게 마련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어린 소년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소년은 물었다. 강아지 한 마리에 얼마씩 팔아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30에서 $50 사이에 판다. 어린 소년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지금 저한테는 $2.37 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강아지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털실뭉치처럼 생긴 강아지 5마리를 가게로 내보냈다. 그런데 한 마리만은 다른 강아지들보다 눈에 띄게 뒤처져서 달려왔다. 소녀는 얼른 그 절뚝거리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가게 주인이 설명했다. 수의사가 진찰한 결과 그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강아지는 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아가야만 했다. 설명을 듣고 있던 소녀는 흥분된 얼굴로 말했다. 전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불구가 된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어. 네가 정말로 이 강아지를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거라. 소녀는 매우 당황했다. 그는 가게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전 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강아지예요. 그러니 값을 전부 내겠어요. 사실 지금은 $2.37 밖에 없지만 강아지 값을 다 치를 때까지 매달 5센트씩 갖다 드리겠어요. 가게 주인은 그래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강아지를 너한테 돈 받고 팔 순 없어. 달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처럼 너와 장난을 치며 놀 수도 없단다. 그 말을 듣자 소녀는 몸을 숙여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금속 교정기로 지탱되고 있는 왼쪽 다리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소년이 말했다. 저도 한쪽 다리가 불구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댄 클라크. 진실만을 말할 것. 달라스 모닝 뉴스지의 편집국장 데이비 캐스티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940년대 노틀담 미식축구팀의 센터를 맡고 있던 프랭크 시만스키가 사우스밴드에서 열린 민사소송 법정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적이 있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올해 노틀담 미식축구팀의 선수로 출전했습니까? 프랭크 시만스키가 대답했다. 네, 재판관님. 판사가 다시 물었다. 포지션이 뭐였어? 센터를 맡았습니다, 재판관님. 판사가 흥미를 나타내며 물었다. 그래, 당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센터라고 생각하시오? 시만스키는 잠시 자기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재판관님, 전 노틀담 팀의 역대 센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센터입니다. 법정에 나와 있던 프랭크 레이 감독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시만스키는 언제나 겸손했으며 잘난 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역대 센터들 중 가장 뛰어난 센터라고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 감독은 시만스키를 한쪽으로 불러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물었다. 시만스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기로 선서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마크 빅터 한센. 나는 나.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생텍 쥐베리. 다음의 글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느 15살 소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이다. 나는 나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나와 어느 정도 닮은 사람은 있어도 정확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나만의 것이다. 내 자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소유이다. 나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마음과 마음속에 담긴 생각, 사상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내 눈과 눈에 비치는 모든 모습들이 나의 것이다. 내 감정은 모두 나의 것이다. 분노, 슬픔,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모든 것이. 내 입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것이다. 공손한 말, 부드럽고 거친 말, 정확하고 부정확한 말 모두가. 그리고 나의 목소리도 나의 것이다. 큰 소리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든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이 남에게 하는 행동이든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든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나의 환상,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두려움도 나의 것이다. 나의 성공과 승리, 나의 실패와 실수도 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날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부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부분은 나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은 날 당황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걸 난 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난 용기와 희망을 갖고 그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훗날에 가서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과 생각 등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나는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맞는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하고 타인과 가까워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의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이며 나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 버지니아 스테어. 사랑이 남긴 것. 알은 젊었을 때 화가이자 도예가였다. 그에게는 아내와 2명의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의 큰아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배탈이 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알과 그의 아내는 그다지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급성맹장이었고 아이는 그날 밤 갑자기 죽고 말았다.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안 알은 심한 죄책감 때문에 극도로 정신이 쇠약해졌다. 불행이 겹치느라고 얼마 뒤 그의 아내마저 6살짜리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고 말았다. 알은 이 2가지 비극이 안겨다 준 심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힘이 없었다. 그는 차츰 술에 의지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그는 알코올 중독자 신세가 되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지자 알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하나둘 잃어갔다. 가정과 집, 자신이 만든 미술작품을 비롯해 모든 것을. 결국에 가서 알은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쳤다. 알의 죽음을 전해 들은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소비한 사람에게 세상이 흔히 보내는 약간의 경멸감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야말로 헛되이 낭비하고만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가혹한 평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아래 아들 언니가 어느덧 어른이 된 것이다. 언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언니를 지켜보곤 했는데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는 사랑이 오가고 있었다. 그런 애정과 세심함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나는 궁금했다. 나는 언니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별로 듣지 못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친 사람을 변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물었다. 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네. 내가 알기로는 자네를 키운 사람은 자네 아버지뿐인데 도대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자네를 이토록 특별한 인간으로 키웠는가? 내 질문을 받고 언니는 잠시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떠날 때인 19살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키스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난 널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래 인생을 완전한 실패작으로 평가했던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어른거렸다. 물론 알은 아무런 물질적인 것도 뒤에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가슴 깊이 사랑을 간직한 아버지였으며 그리하여 세상에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인간을 뒤에 남긴 것이다. 보비 기 배우는 방법. 내가 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첼로 연주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말은 내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들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 했다. 다시 말해 첼로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일과 첼로를 연주하는 일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정을 끝마쳐야 비로소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첼로를 연주할 수 있으려면 먼저 첼로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첼로를 연주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두 가지의 과정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이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있지 않다. 존 홀트. 동물 학교.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달리기, 나무 오르기, 날기, 헤엄치기 등으로 짜여진 교과 과목들을 만들었다. 편리한 교육 일정의 진행을 위해 모든 동물들이 예외 없이 전 과목을 공부해야만 했다. 오리는 수영 과목에서 실로 눈부신 실력을 발휘했다. 사실 그 과목에 있어선 가르치는 지도교사보다 오리가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오리는 날기 과목에선 겨우 낙제점을 면했으며 달리기 과목은 더 형편없었다. 달리기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리는 방과 후에도 혼자나마 더 배워야 했으며 달리기 연습을 위해 수영 과목을 포기해야만 했다. 달리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오리는 발에 물 갈기가 너덜너덜해졌고 그 결과 수영 과목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만 받아도 다음 학년으로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영 과목의 기초를 배우느라 너무 많이 물속에 들어간 나머지 토끼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말았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 과목에선 따를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날기 과목에서 교사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날기를 시키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만 커져갔다. 그리고 무리한 날기 연습 때문에 근육에 자주 쥐가 났으며 그 결과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조차 미, 달리기 과목에선 당연히 양을 받았다. 독수리는 문제아였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 나무 오르기 과목에서 독수리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큰 날개를 퍼덕여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자주 지적을 받았다. 독수리는 교사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날고 탁월한 활공 능력을 가진 독수리였건만 졸업할 때까지 끝끝내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년이 끝날 무렵 수영도 곧잘하고 달리기와 오르기와 날기까지 약간 할 줄 아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읽는 학생으로 뽑혔다. 한편 대초원에 사는 야생개들은 학교에서 땅파기와 굴파기를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남들처럼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학교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교육과 관련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오소리에게 보내 개인 지도를 받게 했으며 훗날 땅돼지와 뒤지등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조지 리비스. 아름다운 세상. 인도 벵고로로 아름다운 시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부친은 매우 부유한 영주였다. 그의 토지는 수십 개의 마을을 포함해서 수만 평에 이르렀다. 그 토지 한가운데로는 강이 흘렀다. 타고르는 지붕이 달린 작은 나룻배를 타고 몇 달씩 이 아름다운 강 위에서 지내곤 했다. 그 강은 우거진 아열대 숲으로 둘러싸인 더없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타고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룻배 안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크로체가 쓴 유명한 미학 논문을 읽고 있었다. 크로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대표적인 저서를 남긴 철학자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크로체는 다양한 각도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사색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타고르 자신도 미의 숭배자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미학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그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였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타고르는 나룻배 안에 작은 촛불을 켜놓고 크로체의 미학서적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 크로체의 난해한 이론에 피곤해진 타고르는 책을 덮고 촛불을 껐다. 그는 그만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작은 촛불이 사라지는 순간 나룻배의 창문으로부터 달빛이 춤추며 흘러들어왔다. 달빛이 나룻배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한순간 타고르는 침묵에 빠졌다. 그것은 놀랍고도 신성한 경험이었다. 그는 밖으로 걸어나가서 뱃전에 섰다. 고요한 밤, 고요한 숲에 떠오른 달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강물 역시 숨을 죽이고 천천히 흘러갔다.
타고르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 아름다움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책에 파묻혀 있었다.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그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있었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쇼 라즈니시. 아이들에 대하여. 너희의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저들은 너희를 거쳐서 왔을 뿐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함께 있기는 하나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저들은 저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너희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저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너희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너희가 아이들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너희같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르는 법이 없으므로.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이가 영원의 길에 놓인 관역을 겨누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너희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칼릴 지브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 미소를 나누고 늘 보는 식구들이지만 사랑한다 한 번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는 데서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행복한 잠자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처음엔 좀 서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또 그게 좋으면 상대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과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사랑의 전파력은 코로나보다 강합니다. 용기를 내서 오늘 내가 그 확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